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하늘 사다리입니다. 이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소설집인 바람의 날개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로 펴낸 곳은 개미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와 이전 영상인 치앙마이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하늘 사다리 정연희. 이민 가시게요? 가방 가게 주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현주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면 누구 이민 떠나는 이웃한테 선물하실 겁니까?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가방 가게 주인이 다시 물었을 때 현주는 자신에게서 간신히 대답을 끌어냈다. 네, 저희가 가는 거예요. 그래요? 잘 됐네요. 아직 젊은 나이에 떠날 수 있으면 떠나는 거지요. 사실은 이민 가방 중에도 질이 좋은 것이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요. 이웃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면 좀 떨어지는 것을 주어도 된다는 말인가? 별. 가게 주인은 눈앞의 손님에게 덤을 얹어준다는 뜻으로 한 말이겠지만 가방 가게에서까지 이면을 겪게 되는 현실에 그네는 진저리를 쳤다. 가게 길 건너편에서는 시뻘건 두건을 두른 대목꾼들이 핏빛 글씨로 뒤발을 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악을 써대고 있었다. 임금 인상 쟁취하여 사람답게 살아보자. 어느 놈은 기름 낀 배를 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어느 놈은 배 골고 냉방에서 살아야 하나. 거리 곳곳 건물 벽이며 건물 사이사이에 피를 토해놓은 것 같은 빨간 글씨의 현수막이 살벌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86 아시안게임을 그런대로 잘 치러놓고 정치가들이며 정부 기업 측에서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지금보다는 잘 살 날이 올 것이라고 손을 비벼대지만 노여운 노동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라비뻘 되는 덜어는 아비뻘 되는 사주에게 아랫돌이 혹견만을 입혀 벌거벗은 몸을 단상에 세워놓고 그 기름진 배를 지렛대나 대나무 창으로 쿡쿡 쑤셔대며 능멸을 해대는 젊은이들, 덜어는 드럼통에다 사장을 처박아 놓고 쑤셔대는 젊은이를 그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 생존이 종주먹을 휘두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네는 자신이 구입한 이민 가방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어지러운 현실도 어쩐지 아득하기만 했다. 현실이 아니라 비몽사몽을 헤매고 있는 것만 같았다. 도저히 이민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산다는 게 무언지. 이민 가방이라고 이름 붙은 가방 둘을 사들고 큰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그네는 가슴이 울컥했다. 그 가방에다 무엇을 넣어야 하는 걸까? 무엇을 챙겨가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걸까? 납작하게 접힌 가방을 들여다보며 그 가방 속에 넣어져 함께 가게 될 물건들이 갑자기 가엾어졌다. 더구나 제 나라를 떠나 낯선 나라로 가야 할 남매를 생각하면 더 가슴이 미어졌다. 시댁 육촌형이 있어 수속을 해주었다지만 나무 한 그루도 이식을 하면 몇 년 동안 몸살을 하거나 말라 죽게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이 저 태어난 땅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이매랴. 결혼 3년 차 두 돌을 지낸 아들과 이제 갓 돌이 되어 오는 딸 남매, 핏덩어리나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이라니. 남편 도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딸려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현주는 답답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무겁기만 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자 시골이 아닌 서울로 발령이 나서 그런대로 꽤 괜찮다 싶은 국민학교에 자리를 잡고 결혼을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 생활의 결격사유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는 살림이었다.
홀로 된 시어머님이 꽁쳐두었던 돈에다 융자를 받아 마련한 16평짜리 아파트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말수가 줄었고 잠을 설치기 예사였다. 그렇게 알뜰하게 귀여워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지도 않았다. 어디 아파요?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괜찮으니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일이라도 내가 이해를 할 테니 제발 털어놓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남편 도연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우리 이민 가자. 얼마나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는지 그 한마디는 무섭도록 결연했다. 아니, 갑자기 이민이라니.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 갑자기 이민? 아무래도 여기서는 아이들을 키워낼 수가 없겠어.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을 키워낼 수가 없겠다니? 현주는 숨이 막혀 다그쳤다. 그래도 남편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니 한참 만에야 간신히 다시 입을 떼었다. 벌써 오래전에 교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 당신도 알고 있잖아. 운동권 뿌리에서 솟아난 조합인데 사실은 한국진보연대라는 우산 아래 연맹체를 결성한 거야. 선배가 자꾸 권해서 나도 가입을 했었잖아. 교원 노조요? 그게 어때서요? 도연은 그렇게 되묻는 아내를 한동안 멀거니 바라보더니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꺾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는 말을 섞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내는 고민해가며 남편 눈치를 살피기를 며칠 다시 한밤중에 말을 건넸다. 여보, 내가 그동안 집에서 아이 낳고 살림만 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 당신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줘야지. 그렇게 대뜸 화를 내고 말을 닫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한동안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교조가 결성됐을 때 선생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거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난리를 쳐서 좀 꺼림했지만 어느 선배가 강권을 하기에 승낙을 했지. 사실 소위 스승이라는 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일에 이건 아니다 싶기는 했었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기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선생들이 노동자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어? 그렇게 내 마음이 점점 뒤틀려 가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하는 거야. 이 자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눈치껏 꾸준히 가르친다는 것이 6.25 전쟁은 북쪽에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쳐 올라갔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고 북한은 민족 해방전쟁을 치른 것이다. 고 가르치는 거야. 물론 교묘하게 그 짓들을 하고 있지만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대뜸 그것을 믿는 데야 무엇으로 말려? 아이들에게 사회적, 역사적 분노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기막힌 사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악덕 기업주, 그런 악질 기업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밥그릇 채워주던 기업주를 드럼통에 쑤셔받고 능멸하는 그런 산업 현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 이 현상이 잠깐 일어났다가 쓰러질는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겠지만 이 공격적인 세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어. 아내는 남편이 들려주는 내용의 심각성을 얼른 깨달을 수 없었다. 전교조가 생겼기로서니 가입을 해놓고 보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탈퇴하면 그만이지. 그들이 아이들한테 남침을 북침이라고 가르친다 해서 자기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닐 텐데 왜 우리가 피해서 달아나야 하나.
우리가 이만하면 아쉬운 것이 없이 조심스럽게 차곡차곡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는 갑자기 자신의 현실이 뒤집힐 것 같아 겁이 났다. 여보, 화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요. 당신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의미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당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정의롭고 옳다면 왜 우리가 피해야 하는데? 왜? 그리고 남들이라고 다 견디는데 우리가 왜 피해가야 해?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심약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남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내가 경어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은 눈에다 힘을 주었다. 당신 우리 집안 내력 몰라서 그래? 시골에서 그래도 벼썸이나 하면서 살던 집안이 6.25 때 인민군과 내무서에 잡혀간 큰데 큰아버지부터 사촌 형들까지 몰살당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집까지 몰락한 거 몰라? 우리가 전쟁 후에 태어난 전우동이라고는 해도 우리도 그 후유증으로 배골고 헐벗고 살던 세대 아니야? 내가 S대학의 물리과대학 영문과를 들어가고도 남을 실력을 가지고도 문학의 뜻을 꺾고 사범대학으로 간 것도 그 후유증이었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뭐?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주체사상만이 우리 민족이 통일하고 살아날 이념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사범대학에서 수학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문학소녀였잖아. 요즘도 틈만 나면 소설책 들고 밤을 새우다시피 할 때가 있더구만. 요즘 우리나라의 소설 철저하게 좌경 상업주의가 되어버린 것 몰라? 정말 몰라? 신문 광고, 잡지 광고에 나오는 소설들, 빨치산을 미화하고 북한을 향해 손뼉 쳐주지 않으면 책이 한 권도 안 팔린대. 유명하다는 대학 교수들까지 좌경이 되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쪽으로 기웃거리고 엉금엉금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 모르겠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내 아이들을 길러? 그리고 왜 우리가 피해가야 하느냐고? 몰라서 물어. 저런 세력이 형성된 원인이 정경유착이나 가진 놈들의 거드름의 원인을 둘 수도 있겠지만 저 양상은 미국에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걸 당신도 알아야만 해. 진정한 정의는 설치는 일이 없거든. 계속 핍박받고 옳은 사람이 쫓겨가야 하는 것 모르느냐고. 두고 봐. 앞으로 이 땅에서 계속 설치고 주도권을 잡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지 두고 보라고. 심각해. 정말 심각하다고. 아내는 남편의 의식이야말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잠이 든 남매를 지켜보며 그네는 눈시울을 적셨다. 어디서 누가 보내준 생명인가. 만지면 봄바람처럼 어딘가로 쓰러질 것만 같은 뽀얀 볼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딸아이의 얼굴에다 자신의 얼굴을 대어보았다. 자신의 생명이 그 숨결 속으로 녹아들 것 같은 감미로움에 눈물이 솟았다. 이 아이들을 낯선 땅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여보, 이민을 가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가면 안 될까? 후년 88년 가을에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 그 올림픽만이라도 치른 뒤에 가면 안 될까? 당신하고 더는 이야기가 안 되겠어.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는 저 파업과 난동 파괴가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게야. 그거야 뭐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도 그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어요? 산업사회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일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파업도 어떻게 보면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편은 입을 닫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힘없이 그러나 옹이가 박힌 말을 중얼거렸다. 우리나라 하늘 상공에는
되어 먹지도 않은 이념에 미친 귀신 너울이 씌었어. 그거 쉽게 벗겨지지 않아. 내 말 명심해둬.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만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 모두가 견디며 기다리는데 우리만 달아나자고요? 글쎄, 이 현상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먼 훗날 이상한 기류를 만들어낼 테니 두고 보라고. 당장은 그런 대로 어울려 살아갈 것 같지? 그러나 이 이상 기류는 머지않아 자국의 역사를 뒤틀고 기괴한 나라꼴을 만들고 말 테니. 비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정말 당신답지 않네요. 현주도 눈을 꼿꼿하게 뜨고 대들었다. 아내와 다투고 싶지 않은 도연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생체가 다른 남녀의 차이였을까? 아니면 부부간에도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이나 이념의 문제였는지 피차 한동안 황당한 느낌을 어느 쪽에서도 거두지 않았다. 그들이 이민 비자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성공을 거두었다. 현주는 계속되는 뉴스를 지켜보면서 남편 도연이 이민 포기하기를 종용했다. 보라고요.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도연은 우울한 얼굴로 피시식 웃었다. 민주화?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반드시 정당하고 틀림없다는 뜻은 아니지. 하지만 항쟁에 성공한 저들이 시도하고 있는 체제 변혁의 의미가 이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 암담해. 저들이 부추기고 있는 민중, 아니 문단, 그림쟁이들 학계까지를 어떻게 장악할는지 내게는 보이거든. 물론 그런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동기를 우리 역사가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역사를 뒤틀고 나아가는 민족은 언젠가는 끝장을 보게 되어 있어. 알겠어?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인 도연의 뚝심이 비자 받는 일을 결국 해냈고 그들은 얼마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육촌형을 의지하고 그 가을에 한국을 떠났다. 1987년이었다. 뉴욕 퀸즈보로 베이사이드 주택가의 봄은 눈부셨다. 현주는 오래간만에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4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봄볕이 그들을 끌어냈다.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집의 반지하를 간신히 얻어든 그 겨울은 내내 음산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집을 나선 어미는 아이들이 눈부셔하는 봄볕만으로도 가슴이 메었다. 지척에 공원이 있었고 공원을 끼고 골목을 여럿 이룬 집들은 오밀조밀 카드 속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덜어는 넓은 마당에 잔디가, 덜어는 울타리에 영산홍이 만발해 있었다. 줄장미 덩굴이 아치를 이루고 글라디올러스며 에델바이스도 군락을 이루었다. 잔디밭 위에 하얀 철제 정원 의자가 도란도란, 꽃밭에는 다람쥐와 토끼 형상의 장난감들이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거실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꿈결 같았고 현관 계단에 내어놓은 제라늄이 분홍, 보라, 빨강색으로 피어 있었다. 더러 큰 길로 지나가는 승용차 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을은 따스한 정령이 봄바람이 되어 스쳐가듯 조용했다. 보장된 안정과 평화였다. 침해받지 않는 자유였다. 남편이 바라보고 찾아온 것은 이런 것이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쯤에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피부빛이 다른 우리를 백인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이웃으로 받아들여 줄 것인가. 봄나들이를 다녀온 현주는 오히려 한동안 몹시 우울했다. 어린 남매가 킨더가든에 갈 나이가 되기까지 아내는 집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 도연은 육촌형이 벌려놓은 잡화가게에서 일을 돕는 것으로
뉴욕 생활이 시작되었다. 현주는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이 출근한 뒤 집에 머무는 동안 절대로 한국 방송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TV도 미국 방송을 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전신으로 신경을 곤두세워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단 한마디라도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일하는 육촌형 가게에 한번 들린 뒤로 현주는 다시는 그곳에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모범교사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호감을 샀던 남편이 겨우 식품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라면 상자, 멸치 상자, 김치,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건들을 챙기고 종일 한국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해야 하는 남편의 몰골이 너무 참혹해 보였다. 현주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만 맡길 수 있다면 어디서 접시를 닦으면서라도 남편을 도와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한국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긴다 해도 거의 생활비의 반이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쓰라렸다. 현주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았다. 구슬 꿰는 일을 따냈다. 머리칼보다 가느다란 철사에 구슬 꿰는 작업은 거의 골병이었다. 목걸이며 팔찌, 귀고리를 만드는 액세서리 회사의 일이었다. 종일 구슬을 꿰어 보아야 몇 불 안 되는 일거리였지만 아이들이 칭얼대는 것을 떠밀어가며 눈이 가물가물할 때까지 자디잔 구슬을 꿰고 나면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바늘로 찌르듯 이를 악물고 철사실에다 구슬을 꿰었다. 홈워크로 구슬일 뿐 아니라 머리핀이며 머리장식, 빗 같은 것에다 그림 그려넣고 색칠하는 일도 따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장미꽃이며 체리 열매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색칠을 하는 일이었다. 머리장식 핀이며 장식빗이라야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작은 것들이어서 그림은 앙증맞아야 했고 그림붓은 너무 가늘어서 손가락에서 쥐가 날 정도였다. 그랬어도 정성을 다한 현주의 그림은 미술대학을 나왔느냐는 칭찬을 받을 만큼 빼어났다. 다만 몇 푼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네는 목숨을 건 듯이 달려들어 일을 해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던 끝에 육촌형이 남편에게 취직을 알선해준 자리는 한국 사람이 사주인 동서식품 그로서리의 세일즈맨 자리였다. 한국의 이민가정이 늘어나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만큼 한국 식품은 불티가 났다. 하지만 아무리 식품회사에 날개가 돋쳤어도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일 수밖에 없었다. 쌀에서부터 라면, 당면, 미역, 김, 고춧가루에서 심지어 깨소금까지 다루는 식품 종류는 천여 종에 가까웠고 한국 식품회사가 늘어나면서 홀세일이 넘쳐나 경쟁이 불같았다. 세일즈맨은 소매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장부에다 꼼꼼하게 재고 조사를 하여 본사에 보고를 하고 물품을 채워주는 일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세일즈맨보다 한 발 늦으면 그 회사 물품이 쏟아져 들어간다. 그리고 그 눈치를 알게 된 사주는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고 구박이 자심하다. 세일즈맨은 매장에서도 허리가 나긋나긋해야 했다. 매장의 매니저에게 인심을 얻어놓지 않으면 다른 세일즈맨에게 좌판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현주는 남편의 고생을 가슴 쓰려 하다가도 어느 때는 그것 보라지. 왜 이민을 우겨서 그 지경을 겪어? 다 자기 고집 때문인데 어쩌겠어. 토라졌다가도 억울하고 분해서 곧 속이 뒤집혔다. 그렇게 한국 TV를 못 보게 하던 남편 도연도 서울 올림픽만은 자기가 서둘러 TV 앞에 앉아 열중했다. 조국의 가을은 어쩌면 그리 깊고 아름다운지. 봉화를 들고 달리는 길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했고 올림픽 개회식은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스러웠다. 우리 민족 어디에 저런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가? 어디에 저런 저력이 감추어져 있었던가? 세계에 유례가 없던 전쟁 6.25를 치른 뒤 한국의 별명은 고아의 나라, 과부의 나라, 소매치기 도둑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그런 나라가 세계 올림픽을 유치하고 저렇게 당당한 개회식을 올리다니. 현주는 꼿꼿한 눈으로 남편을 자주 훔쳐보았다. 내가 뭘 했어요? 올림픽만이라도 치르고 떠나자 했을 때 왜 그렇게 무섭게 다그쳤는지. 이제 후회스럽지? 떠나온 지 1년에 뭘 얻었어? 서울이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현주는 내내 견딜 수 없는 패배감에 시달렸다. 아, 그리운 서울, 그리운 나라. 전 세계가 목을 빼고 발돋움하여 바라본 서울 올림픽. 자랑스러운 내 나라. 이제 고국은 머지않아 당당하게 선진대열로 입성할 수 있겠구나. 현주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칠 후 친구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갔을 때 친구네 거실 탁자에 놓인 미국 신문 표제를 보고 가슴이 울컥했다. 서울 올림픽은 신의 작품이었다. 서울 올림픽에 홀딱 반한 서양 신문이 붙인 황홀한 표제였다. 그랬어. 그랬고 말고. 현주는 그 신문을 훔쳐가지고 돌아와 남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현주는 어쩐지 남편에게 속은 것만 같아서 오래도록 분했다. 도연은 아내의 속셈을 알아차렸는지 어느 날 늦은 저녁 식탁에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울올림픽? 신의 작품?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낸 민족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어떻고? 그렇게 목숨 걸어 치러내고 전 세계가 열광하게 만들고도 정작 당사자였던 그 인간들이 그것을 폄하하고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역사 허물기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그런 무리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 몰라? 도연은 그런 현상을 몰고 온 것이 마치 아내의 책임이나 된다는 듯 아내를 노려보았다. 남매가 유아원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 울고 불고 악착을 떠는 아이들을 떼어놓기가 무섭게 현주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몸부림치며 목 놓고 울어대는 딸아이를 뒤로 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 시간을 짜내어 도넛 가게에서도 파트타임 일을 했고 음식점의 웨이트리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게 되었을 때는 오후 잠깐 이웃집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네일 가게에서 종일 하는 일을 따냈다. 네일 가게의 온갖 화공약품 때문에 손에 습진이 생기고 콧물 알레르기가 생겨 그 일을 그만둔 뒤에 현주가 만난 일자리는 한국 아이들을 모아들인 학원의 수학선생 자리였다. 공부 시간에 한국말은 금물, 물론 영어로 수업을 해야만 했다. 현주의 억척은 끝이 없었다. 기왕에 고국을 떠나왔을 바에는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목표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억척을 떨며 일을 마쳐 돌아가던 어느 날 현주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한국어로 묻는 말에 아이들은 당연하게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엄마가 해놓은 밥을 싫어했고 김치를 먹지 않았다. 햄버거, 핫도그, 피자, 초콜릿, 캔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아니면 중국 음식 시켜 먹기였다. 현주는 일을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우리말로 대답해. 엄마나 아빠께 말할 때는 꼭 우리말을 써라. 현주는 아이들에게 언어 문제에서 엄격했다. 아이들이 반발했다. 엄마, 한국에서 온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도 영어로만 말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 그래야만 영어가 늘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 아이들이 눈 똑바로 뜨고 항의를 할 때 현주는 아이들을 품에 품고 귓속말을 들려주었다. 그런 아이들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야. 너 바일링걸이라는 단어를 찾아봐. 그건 머리가 좋은 학생이 두 가지나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쓴다는 말이거든. 너는 정말 머리가 좋은 우리 아들인데 어때? 바일링걸 해보지 않을래? 동생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동생하고도 우리말로만 이야기하기야. 알았어? 너는 정말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영어하고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다 보면 나중에 스페인 말이나 독일어며 프랑스어도 아주 쉽게 익힐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집에서는 김치하고 된장찌개를 먹어야 해. 그래야만 좋은 머리가 더 개발이 된단다. 너희들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땅에서 나는 쌀과 야채로만 잡수셨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몸의 DNA도 이곳 서양 사람들하고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햄버거며 핫도그, 피자만 자꾸 먹다 보면 갑자기 뚱뚱해지고 병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너 미국 사람들 중에 무섭게 뚱뚱한 사람들 많은 것 알고 있잖아? 얼굴은 노란데 놀랍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영어를 쏘알라대는 아이들이 엄마에게는 너무 낯설었고 아이들을 잃을 것만 같아 두려웠다. 동서식품에서 일을 익힌 남편은 얼마 만에 한약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을 차렸고 재미가 솔솔 붙어 이민 10년 만에 은행 빚은 있었지만 방 3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부부가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달리고 달리는 동안 남편의 동창이며 현주의 동창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여럿이 꾸준하게 전도를 계속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없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겠니?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 피 흘림,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야. 제발 교회로 나와서 우리하고 함께 지내자. 기독교계의 중고등학교를 다닌 현주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었다. 기독교 문학 시간 성적도 출중했다. 알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기독교계의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 잘 알고 있어. 언젠가 나도 그 길을 찾아갈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길이 틀려. 그리고 언제 그 길을 찾아갈 건데? 지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기회가 바로 그분이 너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것 모르니? 친구의 집요함에 오히려 진저리가 난 현주는 되도록 그 친구와 마주칠 기회를 피해 다녔다. 남편 친구 내외의 전도 방식은 또 달랐다. 교회에 나가자. 우선 교민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도움을 받을 때가 많거든. 서로 어울리다 보면 덜 적적하고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말 익히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결혼 문제도 골치를 덜 썩힐 테니까. 현주 내외는 선뜻 전도를 받아들일 뜻이 없었다. 우선 일요일에 쉬어야 할 사람들이 쉴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싫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았고 헌금 문제도 마음에 걸렸다. 어떻게 얻는 돈인데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 위에 건축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미꾸라지 같니? 잘났어. 사람이 바로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야. 내일 일은 더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니? 죽은 뒤에 정말 천당이 있다면 어쩔 건데? 알았어. 때가 오겠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둬. 현주는 야박한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교회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중에 위선자로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어떤 목회자의 뒷소문이 뒤숭숭한 것에 머리가 흔들렸다. 현주의 그 말에 친구가 질색을 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목사를 믿으라는 거 아니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위선자가 없겠어?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 신앙은 나하고 그분하고 1대1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공연히 핑계대지 말아라. 제발. 이 미꾸라지야. 현주는 순한 얼굴로 웃어주었지만 속으로 혀를 내어 밀었다. 내가 끌려 들어갈 줄 알고 어림없다 어림없어. 우리는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만. 무엇을 위해서 이 처지의 교회를? 현주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재해와 전쟁, 극악한 독재자들과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 절망해왔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간이 600만 명씩 사람을 가스실에 쳐넣는 현장을 묵인하셔? 스탈린의 학살, 지진으로 순식간에 수만 명씩 목숨을 잃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친구는 현주의 우울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 그렇지 않던 애가 왜 이렇게 깐죽깐죽 후벼 파는 사람이 되었니? 인간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고통과 악은 신비라고 했어. 우리는 모르지. 모를 수밖에. 그래서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이 그저 무력하고 비겁하다는 얘기지 뭐. 현주는 진심으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에 빠졌었지만 친구에게 설득당할 생각은 없었다. 그랬던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라 했던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들아이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현주는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구차스러웠다.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가지고 놀던 공이 철망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을 가지러 갔다가 승합차에 받쳐 공중으로 치올랐다 떨어졌다고 했다. 머리를 다친 아들은 의식불명. 의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현주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 자리가 지옥이었다. 한순간에 지옥에 처박힌 현주는 아들에게 뇌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혼절했다. 남편이 달려오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달려오고 아들이 수술실로 실려간 뒤에 친구들이 들이닥쳤다.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이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 아들 괜찮아. 수술만 하면 괜찮아. 괜찮댔어. 남편이 아내를 안고 아내의 얼굴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아내를 달랬다. 일어나. 일어나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당신 용감한 사람이잖아. 어서 정신 차려. 당신이 이러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기 힘들어. 이러지 마. 남편 뒤에 친구들이 둘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현주의 눈에 들어왔다. 현주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 분이니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저를 대신 데려가시더라도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현주에게 오랫동안 전도해온 친구가 현주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래, 현주야. 기도하자. 기도해. 오직 그분만이 네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래.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께서
내 눈물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현주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현주는 흐느끼는 친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함께 울어주는 친구는 천사였다. 아들아이가 수술을 받아도 식물인간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은 현주만 모르고 있었다. 교회는 현주 내외의 피난처였다. 남편도 현주를 따라 새벽 기도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다. 미국인이 쓰던 교회 건물은 장중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현주의 영혼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 한낱 티끌 같은 인간,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인간의 운명,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현주는 아들의 생환을 우선 감사했다. 그리고 아들의 회복이 자신의 신실함과 겸허함에 달렸다고 믿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오만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강팍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한없는 눈물만이 기도였다. 뉴욕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교회는 교인 수천여 명의 건물마저 확보된 상태에서 순조롭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교회로 이름이 나 있었다. 수십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구역 식구끼리는 한솥밥을 먹는 가족처럼 친근하고 믿어온 사이로 발전했다. 더구나 현준애처럼 새로 등록한 가족에게는 구역 식구 모두가 미안할 만큼 마음을 써주었다. 아들이 의식을 회복하기까지 보름, 아들이 총기 없는 눈을 멀거니 뜨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았을 때 현주는 주님을 소리쳐 부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남편이 회사를 열면서 들어둔 의료보험이 하늘만큼 감사했다. 교회는 현주의 아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계속했고 적잖은 성금도 건네주었다. 정말 교회는 하늘나라였다. 아들은 이전의 똘똘함을 되찾는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현주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영적 교만이 불러온 결과로 믿고 전신을 주님께 던졌다. 11조가 왜 아까워? 감사헌금을 얼마든지 드려야지. 내가 지닌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 솜털 끝 하나도 그분의 것. 우리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신 분도 그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그분 안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지. 현주의 교회 생활은 철저했고 친구며 교회 교우들까지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더니 꼭 이현주 집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네. 현주에게 칭찬은 뒷전이었다. 현존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여실하게 모실 수 있으며 어떻게 더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목숨 들여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은 점차 회복되어 한 학년 늦추어 등교를 시작했다. 은혜, 오직 은혜였다. 오, 내 아들이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구나. 엄마는 아들의 장례를 하나님께 드리며 더 뜨겁게 그분의 사랑을 눈물로 감사드렸고 이 생에서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목숨까지도 그분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에 불행 중에도 행복했다. 몇 년 후 교회에서는 그들 부부에게 회계 집사직을 맡겼다. 이제 중년을 훌쩍 넘긴 도연과 현주의 교회 생활은 터가 잡혔고 교우들 모두가 각별하게 믿는 집사 내외가 되었다. 2004년 봄 서울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시끌시끌하다가 17대 총선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집권 여당의 젊은 당선자들의 기이한 행태가 몇 곳 PC 사이트에 오른 것이 도연의 눈에 띄었다. 집권 여당의 젊은 당선자 33명을 청와대에 초치한 공식 모임에서 대통령은 와인잔으로 축배를 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눈물로 함께 불렀다는 내용이었다. 20여 년 전 페퍼포크가 눈물의 연기로 서울을 가득 채우던 시절 공권력을 대표하는 정경과 시위대가 대치할 때 민중시위대 측에서 부르던 노래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부르던 노래, 민중의례로 사랑받던 노래였다.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한 나라의 국정을 맡은 대통령이 길거리 구호와 노래로 축배를 들다니 도연은 어이없어하며 분개했지만 아내에게는 그 사이트를 열어주지 않았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역사가 새로 기록되고 있음을 선언한 2004년 5월 29일 민주화운동 세력, 개혁 세력이 국가의 주류로 앞장섰음을 확인케 한 자리라고 그들 스스로가 호언한 것을 도연은 그저 넋나가 바라보았다. 그 무렵 주일 예배를 끝내고 회계집사 현주가 헌금개수를 끝내고 돌아온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숨 넘어가듯 남편을 찾았다. 남매는 교회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집에는 남편 혼자인 것을 현주는 다행으로 여겼지만 얼른 말문을 열지 못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현주는 놀라서 묻는 남편의 말에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미적거렸다.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말을 해, 말을. 여보, 나 이 말을 정말 당신에게 해야 하는지. 현주는 입속이 타는 듯 마른 침을 가까스로 삼켜가며 타붙은 입술로 말문을 열었다. 여보, 당신 정말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내가 한 번 보고 하는 말 아니니까. 도대체 어디서 뭘 봤길래 이래? 거참,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무슨 해괴한 일을 안고 온 거야? 이번 달 한 달 동안 내가 재정회계부에서 헌금 개수를 맡았잖아요. 그렇게 운을 떼어놓고도 현주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다. 그런데 왜? 남편이 짜증스럽게 다그쳐 묻자 현주는 가까스로 다시 입을 열었다. 글쎄, 회계집사들이 헌금을 개수하는 동안 재정부 부장장로님이 현금을 현금을 어떻게 했다고? 당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아내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다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재정부장 장로님이 말이지. 수표는 집사들에게 따로 밀어주고 20불, 50불, 100불짜리 현금이 나오면 당신 주머니에 얼른 쑤셔 넣는 거야. 참 재빠르게 말이에요. 도연이 화들짝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그따위 소리를 해? 정말 당신 미쳤어? 펄펄 뛰는 남편 앞에서 현주는 기가 질려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래, 미쳐야지. 미치고 마는 것이 차라리 낫지. 현주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다. 천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는 교역자가 함께하는 당회와 운영위원들이 있고 예배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관리부, 친교부, 봉사부 등 부서가 10여 개가 넘는다. 그 중에서 재정을 맡는 부서장은 당회장 목사가 특별하게 신뢰하는 장로를 앉히는 것이 교회의 관례였다. 재정부장 박 장로는 60대 장년, 여러 개의 세탁소며 잡화가게를 운영하여 이민으로는 자리 잡힌 꽤 재력 있는 장로였고 당회장 목사가 누구보다 신임하는 장로로 벌써 몇 해째 이어지는 재정부장 자리에 터줏대감이었다. 현주는 기가 막혔다. 벌써 몇 년째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해왔는데 어쩌다가 이번 달 첫 주에 무슨 귀신이 현주를 노렸기에 하필 현주가 그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지, 왜 하필 현주의 눈에 띄었는지. 처음에 그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한번 눈에 띈 장로의 도둑질을 현주는 가슴을 쥐어 뜯어가며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내내. 박 장로의 주머니에 무슨 자석이 들어있는지 현금을 널름널름 삼켜댔다. 한동안 눈을 감고 침통하게 침묵하던 남편 도연이 심각한 얼굴로 아내를 닥달했다. 당신이 잘못 본 걸 거야. 잘못 봤지. 잘못 봤다고. 귀신이 당신을 홀렸어.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날엔 우리 둘 다 죽는 날이야. 알았어? 여보, 다음 달에 당신도 헌금위원이잖아.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지 말고 당신도 박 장로를 지켜보라고요, 제발. 이 일을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정말 미치고 말 것처럼 무서워.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한 달 동안 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당신이 상상이나 하겠어요? 더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털어놓는 비밀인데 아내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몰아쳐요? 그냥 눈 감아준다고 될 일 아니잖아. 이 일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닐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섭고 불행한 배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따로 두셨기에 우리에게 이 배역을 주신 것 아닐까? 여보,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당신도 지켜보고 제발 함께 대책을 세우자고. 나 너무 무서워. 현주는 처음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자신이 무슨 악몽 속에서 착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일 그 장면이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자리를 택해서 헌금 개수를 했지만 장로가 돈을 훔치는 장면은 찰거머리처럼 현주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네는 한 달 내내 홀로 몸부림쳤다. 남편에게 알렸을 때 남편이 받게 될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제 자리 잡힌 신앙에 혹여 흠집이라도 생길까 아니면 지나친 충격으로 남편의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나 않을까 고민까지 겹쳐 거의 몸살을 앓다가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털어놓은 것이다. 도연은 아내의 치밀한 성격과 정확성을 믿고 있었다. 재정장로의 도둑질은 사실일 터.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민하며 공포에 떨었을까를 생각하니 아내가 가엾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왜 하필 우리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는 세 달에는 도연이 헌금위원이고 당연하게 박 장로와 함께 헌금을 개수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도연은 전전반측하다가 어둠 속에 일어나 앉아 기도했다. 주님, 저희들은 이 교회에 늦둥이로 들어온 신출내기인 것을 아시지요. 주님, 저희 내외에게는 이 짐이 버겁습니다. 부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부디 저희 내외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잠까지 설친 도연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박 장로는 예배당 문전에서 환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교인들에게 일일이 악수해가며 교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예배,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설교, 외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헌금, 거룩한 송영. 그렇게 예배는 끝났고 헌금위원들은 헌금 바구니를 들고 별실로 들어갔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예배를 마친 박 장로는 여전히 만면에 웃음을 띤 은혜로운 얼굴로 헌금위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헌금위원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도연은 박 장로를 외면했다.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닿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지고 있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장면 연출은 이쪽의 일이 아니라 저쪽 당사자의 일이었고 그 관성에는 조심성이 없어진 지 오래된 듯 했다. 도연은 몸을 떨었다. 당장 야, 이 도둑놈아 소리쳐 그 주머니에서 현금을 훌쳐내고만 싶었다. 아, 이 사이코, 철면피, 이중인격자, 위선자. 도연은 달러를 헤아리던 떨리는 손을 멈추고 도대체 장로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얼마를 될까를 눈어림으로 계산해 보았다. 장로가 예민했다면 도연이 일손 멈춘 것을 알아차릴 만도 했으련만 제 주머니 채우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 다른 것을 살필 겨를이 있을 리 없었다. 헌금으로 봉사를 맡은 첫 주일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먼저 번 아내의 얼굴보다 더 창백했다. 내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주보고 초죽음이 되었다. 현실이 두려웠다. 비몽사몽 인생살이. 헌금위원으로 한 주일 두 주일 지내면서 이제는 도연이 아내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럴 수가. 그렇다고 다른 교인에게 섣불리 발설할 수도 없는 일. 부부는 한넘게 체중이 줄 만큼 고민했다. 고민 끝에 아내가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우리가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장로가 빼낸 돈이 얼마나 됐는지 아마 엄청날걸요. 알아보니 그 장로는 이민 오기 전 후미진 시골 장터에서 생닭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는데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은 뒤 얼마 후부터 별로 대단치는 않지만 자식들에게 빌딩을 사준다, 가게를 내준다 해서 그 집 형제와 자식들은 모두가 떵떵거리고 산다대요. 그게 다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한 짓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함구를 한다면 벌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을 알려야지요. 할 수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당회장 목사를 만나기까지 다시 몇 주일이 지나갔다. 당회장 목사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초빙되어 온 지 10여 년이 넘는 실력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소문난 목사였다. 반질반질하도록 얼굴에 주름 한 줄 없는 목사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젊은이처럼 건장했고 활력이 넘쳤다. 도연 내외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기도한 뒤 벼르고 별러서 당회장 목사와 시간을 맞추었다. 목사는 안경알을 번쩍거려가며 내외를 환하게 맞이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 신실한 두 분의 칭찬과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말씀하시지요. 부부에 대한 목사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도연은 목이 아프도록 마른 침을 삼키다가 최후 진술을 하는 죄인처럼 말문을 열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외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경위와 박 장로의 수법을 침착하게 수료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듣고 있던 목사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 끝났어요?
이 집사님, 네, 참, 내외분이 그런 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참으로 황당한 분들이네요. 그게 다 무슨 말입니까? 박 장로요? 박 장로 절대로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무슨 그런 기상천외의 발상을 들고 나에게 올 수가 있던가요? 두 분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연히 조용한 교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충실한 박장로를 음해하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네, 참 별. 어떻게 이럴 수가. 그만 나가요. 나가라고요. 목사의 노여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분개에서 펄펄 뛰는 목사의 모습은 나쁜 꿈속이었다. 살아있다는 게 뭐가 이래? 비몽사몽. 벙어리 냉가슴은 그로부터 이어졌다.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었다. 구역 식구들이며 교인들이 현준의 아들을 위해서 드려준 기도만으로도 그들 내외에게는 갚을 길 없는 빚이었다.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사람 사이에서라면 현저한 배신이었다. 도연과 현주의 교회 출석은 목매어 끌려가는 슬픈 동행이었다. 예배 때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설교가 빛나는 목사의 설교가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 부부에 대한 구역장이며 구역 식구들의 근심이 깊어갔다. 이현주 집사님, 댁에 무슨 근심이 생겼어요? 집사님, 댁에 무슨 일 있어요? 왜 요새 내외가 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요.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자는데 왜 기도 제목을 안 내놓아요? 왜 우리가 못 믿어서 그래요? 집안에 다시 우환 생긴 거예요? 아니, 숫째 꿀먹은 벙어리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으로 그들 부부가 발병할 만큼 고민하던 몇 개월, 교회에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담임 목사가 갑자기 입원, 얼마 만에 목사의 병명은 췌장암이라 발표되었고 교회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목사는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 장로는 그 직책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고 도연내 내외가 헌금위원을 극구 사양한 이후 그 누구도 장로의 도둑질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도연과 현주 부부는 아무도 모르게 벌벌 떨었다. 서로 얼굴도 마주볼 수 없을 만큼 두려워했다. 그들 내외가 장로의 도둑질을 알리러 갔을 때 눈 똑바로 치뜨고 내외를 나무라던 목사의 얼굴이 너무도 역력하게 떠올라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뿐 아니라 교민들 사이에서까지 세상 떠난 목사를 아까워하는 소리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현실은 갈수록 이상한 비몽사몽 꿈속이었다. 살고 있다는 게 이런 거야? 여보, 우리 부부에게 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머지않아 새로운 당회장을 초빙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 장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도둑질을 해왔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못했잖아. 현주는 정말 난감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처럼 어린애 같은 신자에게 왜 이 일을 안겨주셨는지, 우리가 아무래도 뭘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아닐까? 도연은 아내를 감싸 안았다. 여보, 이제 새로운 목사가 취임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도 되는 거겠지. 너무 상심 마라. 아이들이 요즘 아빠 엄마를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자. 새로 취임한 앤 목사는 더 젊고 패기만만한 목회자였다. 두어 달 뒤에 부부는 결심을 하고
당회장실을 찾아가서 그 어려운 사실을 알렸다. 교회에서 헌금이 계속 도둑질 당하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목사는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 듣더니 정색을 하고 딱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것도 영어 외마디로. 프루프. 입증하라. 입증. 내외에게 입증을 맡겼다. 오만불손이었다. 기가 막혔지만 목사의 뜻밖의 명령을 마다할 수도 없게 되었다. 부부는 박 장로가 헌금 개수할 때 늘 서는 위치 천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느라니 카메라 설치 기사를 찾아야 했고 천장을 뜯고 올라가야 하는 갖가지 굳은 일을 꼭 도둑질하듯 아무도 몰래 감당해야 했다. 현주는 남편을 도와 일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도둑질하듯 계속 떨었다. 우리가 꼭 이 짓을 해야 하나? 이 일이 무엇을 불러올 것인지. 옳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두렵고 외로웠다. 오직 하늘에 드린 헌금을 도둑질 당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이었는데 무슨 수사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이 끔찍하기만 했다. 사건은 교회에서보다 교포신문 기자가 먼저 냄새 맡았다. 교포신문사의 사회부장을 형으로 둔 카메라 설치 기사가 형에게 귀띔을 했고 신문사에서는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카메라를 복사해 그 사실을 대서특필 특종으로 다뤘다. 교포사회에 해일이 일어났다. 장로가 쫓겨나가자 교회의 헌금은 거의 곱절로 불었다. 그러나 도연 부부가 영웅이 되었던 것은 잠깐, 한두 주일이 지나자 목사와 교인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새로 취임한 목사의 시선이 차갑기는 교인들보다 더했다. 교회 안에서 드디어 두 파가 나뉘어 반목하기 시작했다. 도연내를 옹호하는 측과 교회를 망신시킨 장본인이라며 격분하는 파로 갈라졌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 망신을 시켜야 했어? 아무 일도 없던 교회에다 이게 무슨 망발이야? 우리 교회가 먹물 뒤집어 썼네. 어쩐지 그 부부가 잘난 척 하더라니. 공연히 불집 건드려 입방아에 오르게 했잖아. 별이별 트집이 불길처럼 번졌다. 목사도 새로 취임한 교회가 하필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화제거리가 된 일에 대하여 도현 부부를 교회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들로 지목해 적잖이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세상 인심으로는 언제나 부당한 이론이 득세를 하게 마련이다. 도연내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점차 격분해서 떠드는 사람들의 침 튀기는 말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현실은 다시 이상한 꿈속이었다. 삶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비몽사몽인가. 한밤중에 현주는 빈방에 들어가 이불에 얼굴을 틀어박고 통곡을 터뜨렸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원망 없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 가정의 종착지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로의 도둑질을 고발한 것이 죄였습니까? 교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모두들 분하다 합니다. 저희 내외는 교회의 적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저희 내외를 전염병 보균자처럼 피해 다닙니다. 그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죄 없는 내 아들과 딸을 끌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스란히 이 교인들의 핍박을 견뎌야 합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남편, 아들의 고통을 통해 불러주신 은혜.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 드디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현주의 통곡은 끝없이 이어졌다. 통곡이 극에 달했을 때 문득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세상이 너희를 돌려 세웠더냐? 세상이 너희를 밉다 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틀리지 않았다. 십자가는 그렇게 외롭게 지고 가는 것이란다. 이제는 피해서 달아나지 말거라. 이제 그 자리가 새롭게 떠나는 자리란다. 현주의 영혼이 흐느낌 속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 삶은, 현실은 계속 덮쳐드는 해일이라는 것을, 얼마를 더 어떻게 견디면 삶의 구비마다 만나는 복병을 피해갈 수 있을까? 분노도 원망도 없는 평화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겨우 하늘 사다리를 몇 단계 올라섰다는 말인가? 현주는 목을 때가 아프도록 울음을 삼키고 내일을 향해 일어설 준비를 했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정연희 작가님의 단편소설 하늘 사다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